안녕하세요. 이명중입니다. 추석도 있고 개천절도 있어서 강의를 새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인터넷 강의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저기 뭐가 나왔나요? 그냥 창처럼 이런 거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금융시장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자본시장, 채권시장, 통화정책, 외환보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환율까지 좀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무엇인지 보통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게 직접 간접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비율 얘기도 했고요. 단기금융시장 가서 저희가 1년 이내 상품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1년이다. 그래서 1년을 구분으로 해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한다 이런 얘기 했고, 단기금융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콜시장,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시장 이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직접 금융시장에서 시장이 단기 자본, 외환, 파생금융 상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환 시장을 배우지만 모든 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시장과 자본 시장을 같이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도입 단계에서 이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금융 시장은 사실은 경제 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만기 1년 상품이다라는 것은 몇 번 강조를 드렸고, 그 중에 이 자금 시장이라고 한다. 어떤 데는 머니마켓이라고 하고 이것을 화폐 시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까지는 했고요. 규모가 지금 보면 한 277조 원 정도 되는데, 콜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16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콜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콜 시장은 그야말로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콜은 담보콜과 무담보콜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콜 시장에 자금을 내는 데는 콜론 기관, 자금을 차입하는 데는 콜머니 기관 이런 얘기를 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그동안은 자금을 그쪽으로 많이 조달을 해서 차입을 하는 쪽이었는데 2017년에는 국내 영업 축소를 해서 결국은 콜론이 콜머니를 상회했다는데 자금을 더 많이 콜 시장에 공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금융 이후에 단기 자금 시장 안에서 증권사들이 많이 차입을 해가는 게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증권사가 자금을 많이 차입을 해갔는데 갚지를 못하면 결국은 콜 시장에 누군가는 또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츰차츰 증권사의 콜 차입을 줄여간다. 이런 방침이 세워서 증권사 콜 차입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사실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으로 들어와서 자금을 빌리거나 아니면 RP 시장으로 가서 RP 시장에 가서 자금을 빌리거나 CP 시장이 있죠. 이 CP 시장으로 가서 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이 CP 시장에 더 들어간 새로운 전자 단기 사채 시장으로 가서 자금을 빌리고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금융 시장 하면 우선 콜 시장이 있겠고 CD 시장이 있고 RP 전자 단기 사채 CP 시장이 있다. 이런 것만 아시면 단기 금융 시장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꼭 아셔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게 CD 금리가 하도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CD 금리를
뭔가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CD 금리가 증권사에 있는 그 증권사 직원들이 은행들이 발행한 CD지만 결국은 그 CD를 증권사들이 증권업협회, 지금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를 해서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D 수익률이 결국은 증권사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권사들이 계속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CD 금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D 금리에 대해서 뭔가 논란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익률을 보고를 해서 산출을 하지만 CD 금리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자 뭐 이런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CD 금리를 새로운 지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 중에 코리보 금리를 했죠. 제가 코리보 금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융당국, 은행연합회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코픽스 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CD 금리는 논란이 됐지만 무혐의로 처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CD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래 그러면 발행만 좀 더 많이 하자 뭐 이렇게만 얘기가 됐고 CD 금리 담합 위협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CD 금리에 대한 개선점으로 코리보를 얘기를 했고 코리보는 코리아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라고 해서 2004년 7월 26일부터 공시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실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제 코픽스 금리를 해서 많이 얘기되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코픽스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있으면 그 자금 조달 금리에 얼마를 플러스해서 현재 대출 금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게 CD 금리 가지고 조달을 했거든요. CD가 뭔지 말씀을 드렸듯이 CD라는 게 정기예금의 양도성 예금 증서거든요. 근데 양도성을 부여한 거라서 CD를 주고 은행이 자금을 차입을 하면 그 차입 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대출 금리로 썼었는데 그 금리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금리 말고 새로운 금리로 하자. 그래서 결국은 코픽스 금리를 은행연합회에서 도입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지금 현재 보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게 떠서 그런데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결국은 지금은 우리 기준 금리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CD 발행이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 CD 금리를 우리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D 금리는 무엇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도 나름대로 CD 금리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금리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발행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고요. 이 시장은 뭐 이런 정도 단기 금융 시장은 이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자본 시장인데 이건 만기가 1년 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얘기를 알아야 될 게 이거는 기업이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1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경을 하면 이게 우선 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콜 시장 다음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이런 식으로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게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이 조달 비용을 변동을 시킴으로써 결국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규모가 얼마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보이는 채권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주식만큼 크진 않지만 증권 시장에서 보면 주식 시장이 예컨대 1888조라 그러면 채권도 1605조 정도 되죠. 그래서 채권 중에 가장 크게 중요한 국채가 643조, 지방채가 21조인데 그다음 그렇게 크진 않죠. 지방채라는 게 지방에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거고요. 금융채가 한 36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채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통화안정증권인데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건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라고 얘기했죠.
특수치는 그 공기업 정도 여기서 발행하는데 한 220조 정도,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한 230조 정도 돼서 채권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1,605조 정도 되고 주식이 코스피가 1,605조, 그 다음에 코스닥이 283조에서 1,888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규모가 저 정도인데 채권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근데 우리가 채권 시장을 나중에 그 통화 정책의 그 경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채권 시장의 특징이 보면 가장 그게 이렇게 일정 금액의 이자를 줍니다. 채권은 일정 금액의 이자를 주고 그 이자가 단기마다 줄지 분기마다 줄지 아니면 연간 줄지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이자를 주고 마지막에 가서 원금을 주는 우리가 말하는 Fixed Income Securitie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정소득 증권이다. 그래서 Fixed Income이라고 나오면 이건 채권을 얘기하는 거지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ixed Income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는 채권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소득인데 주식하고 차이는 뭐냐면 주식은 회사가 퍼포먼스, 능력 어떻게 보면 그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할 수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식은 채권은 반드시 매 그 정해진 그 기간마다 이자를 줘야 되고 마지막에는 원금을 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발행 시장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발행하는 시장이고 중간에 유통이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가지면 그거를 다음 사람한테 팔 수 있고 또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그 이자율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발행 시장에서 이제 인수라는 걸 받는 거고요. 유통 시장에서 이렇게 중간에 살 수 있으며 가장 좋은 거는 이자 소득 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자 소득 말고 이 자본 이득을 많이 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을 노리려고 그러면 가격 변동이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 시장에서 좀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 가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국채라고 그러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게 국민주택채권 이게 우리가 그냥 첨가 소화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그러면 그 채권을 부수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민주택채권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만 그냥 법무사에 맡겨서 하다 보면 손실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채권은 수익률이 많이 변동이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발행한 거지 뭐 지자체가 발행하거나 뭐 공기업이 발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국민주택채권은 여기 보면 정부가 발행한 거고 재정증권, 국고채권도 다 정부가 발행한 거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고 은행채권은 은행채, 회사채는 뭐 기업, 상금채, 전력채권, 예고채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연도마다 발행 규모인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증권 얘기를 했죠. 통화증권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했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채무거든요. 한국은행이 이걸 가지고 누가 채권을 다시 한국은행에 제시를 하면 한국은행은 돈을 줘야 되는 채무증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요거에 대해서 발행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통화증권이라는 거는 유동성 조절 목적으로 우리가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여기서 보면 경상수직 흑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경상수직 흑자가 되면 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를 어떻게든지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수할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통한증권을 우리가 발행을 하면 아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우리가 통화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중에 발행되어 있는 통한증권을 한국은행이 사주면 그 돈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통한증권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부분 그 부분만 더 정리를 하면 여기가 한국은행이 있고 여기가 시중 자금시장, 시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은행이 되겠죠, 그죠? 은행. 여기는 BOK가 될 건데 여기는 한국은행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시험에 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컨대 여기서 통한증권을 발행을 하면 통한증권이 일로 가면 이쪽으로 뭐가 오나요? 자금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한증권을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자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자금을 환수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통한증권을 이쪽에서 환수를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통한증권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환수를 했다 그러는데 통한증권을 우리가 다시 사줬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뭔가요? 자금이 가는 거죠, 그죠? 요 얘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시험에 잘 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통한증권을 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자금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통한증권을 발행을 한다. 이렇게 요거는 정리를 꼭 아셔야 되고 요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유동화 시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시장은 아니니까. 회사채 신용평가 제도는 저희가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어음의 경우 투자 등급,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산을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등급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등급은 A1, A2, A3다. 채권의 경우에는 트리플 A, AA, 트리플 B까지가 이게 투자 등급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BB나 B, C 이렇게 내려가는 건 이건 무슨 등급이냐? 이건 투기 등급이다. 그래서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의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수익률 공시제도인데 이게 채권 수익률은 증권업협회, 예전에 증권업협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금융투자협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을 내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CD 같으면 야 은행들이 발행한 거니까 은행이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죠 CD가 이거 다 증권업협회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거는 자기네들이 발행을 했지만 수익률은 증권사들이 보고를 해서 내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고채 1년은 1.76 오전 기준으로 요거는 1.92 그 다음에 2.09, 2.28 이렇게 높아지죠, 그죠? 근데 20년부터는 2.20, 2.18, 2.16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요 부분에 원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죠. 이거는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을 들고 부채와 같이 부채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채권을 사는 거다. 그러면 채권을 많이 사면 살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가격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통한증권도 보면 1.57,
여기 보면 같은 예컨대 통한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니까 1.78, 산업은행이 발행한 그거는 1.88. 같은 1년짜리라도 정부가 발행한 건 1.76. 무슨 얘기냐?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서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린 거죠. 그죠? CP는 기업들이 발행한 거니까 1.65.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건 1.80. 은행이 발행한 건 1.65. 그래서 은행의 신용도가 높으니까 결국은 수익률도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높다. 이거는 수익률이 낮다. 그 다음에 신용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그 채권은 가격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맞는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뒤에 가서 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은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그 가격 대비 가격하고 수익률이 따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부분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100원이다 그러면 현재 100원이면 1년 후에 이게 연간이니까 1년 후에 보면 요게 110원.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100원이 1년 후에 보면 110원. 이렇게 110원이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미래의 110원은 이자율이 10%면 현재 가치는 얼마냐? 요거 얘기를 했었죠. 그죠?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10원을 1 플러스 0.1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현재 이자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격이 이게 100원이 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단순하게 이자율이 10%고 현재 100원은 110원이 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자꾸 헷갈리는 게 미래 110원은 그러면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는 얼마냐? 요렇게 할 때 이게 나눠지죠. 그죠? 여기 미래에 받을 금액, 미래 1년 후에 받을 금액을 현재 이자율로 나눠주는 거니까 100원이다. 그래. 요거까지 이해를 여러분이 했으면 이제 요 차트에서는 이게 이해가 여기까지는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된 건데 그러면 이자율이 20%로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자율이 20%. 네. 이자율이 여기서 이제 20%, 지금은 10%인데 요 이자율이 20%로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110원을 1.2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죠? 1.2로 나눠서 얼마예요 이게? 91.67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이자율이 10%이면 100이라는 돈을 받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면 20%로 올라가면 미래에 받을 이게 오타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110을 20%로 나누면 91.67이 된다. 그래서 그런데 만일에 또 30%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84.62가 된다. 요거까지 얘기했죠. 그죠? 84.62. 84.62는 어떻게 나오느냐? 110을 1.3으로 나눈 거죠. 그죠? 110을 1.3으로 나누면 84.62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면 이자율이 10%, 20%, 30% 되면 될수록 우리가 받는 미래 가치는 110원 동일하지만
110원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이게 점점 줄어든다. 91.67로 한번 줄어들고 84.62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일정 금액이 주어진, 이게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미래 일정 금액이 주어진 거고 시장 이자율이 점점 상승하면 현재의 가치는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과 채권 수익률, 채권의 현재 가치 이런 걸 아는 기본 메커니즘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채권에는 액면 금액, 만기일, 이자 지급일, 이표 매번 주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적혀 있어요. 채권 자체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 금액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픽스드 인컴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 채권의 가치는 현재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채권의 표면 금리가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면 금리가 10%이고 시장 이자율이 10%이면 현재 가치는 이렇게 똑같이 뭐 100억 원이 되겠지만, 근데 만일에 받을 이자는 정해져 있지만 그 현재 가치로 환산되는 금액이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여러분이 본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는 그래? 1년 후에 받을 이자가 10억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요 금액, 2년 후에 받을 것도 이렇게 환산하면 요 금액, 그래서 전체 110억 원도 받을고 환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하면 100억 원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표면 이자율이 같으면 100억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만일에 그러면 20%로 상승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년 후에 받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분모가 달라지겠죠. 그죠? 분모가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가 돼서 나눠보니까 뭐 1년 후에 받을 금액은 8.33억 원, 2년 후에 받을 금액은 6.94, 그 다음에 3년 후에 받을 금액은 63.66이 돼가지고 이거는 100억 원이 78.93억 원으로 되더라. 이게 내려가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만일에 30%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내려가는 거죠. 더 내려가서 결국은 30%로 되었을 때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면 알겠는데, 결국은 이게 환산한 금액이죠. 63.88억 원이 된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미래에 정해졌어요. 같은 금액이 나와. 미래에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시장 이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일 때 100, 20%일 때 78.93, 30%일 때 63.66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 공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권 수익률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채권 수익률은 여기서 보면 경기 동향, 통화 정책 같은 변수, 채권 신용도 이런 거에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장 크게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건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인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매 시간마다 채권은 평가 손익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 규모, 그 다음에 수익률 변동, 이건 만기라고 듀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권하고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게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손익이 마이너스로 난다, 손실이 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 경기나 물가에 대한 펀더멘탈이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고, 금융시장 안정여부, 채권 수급상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저희가 요 화면에서 말씀을 드릴 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채권의 평가손익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채권 규모가 붙죠. 그죠? 채권 규모. 그 다음에 수익률의 변동. 그 다음에 만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채권이 1,000억 원짜리다. 1,000억 원이고 수익률이 1% 움직인 거죠. 그러면 0.01이 되죠. 그렇죠? 수익률이 1% 움직였다. 그러면 0.01. 3년짜리다. 근데 이게 올랐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1,000억인데 아이고 이를 잘못 썼네요. 1,000억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거는 1,000 곱하기 0.01 곱하기 3 하면 두 개 내서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0억. 그러니까 내가 1,00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1%, 이게 1%죠, 그죠? 1%만 움직여도 채권은 30억의 손실이 난다. 그래서 채권은 규모가 크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채권은 시장에서 말로는 이걸 담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억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 근데 그러면 이 수익률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수익률은 중요한 게 펀더멘탈이다. 그런데 펀더멘탈이 보면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n이다. 근데 펀더멘탈에서 이게 GDP죠, 그죠?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변수, 이게 소비, 민간 소비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죠. 그러면 민간 소비에 관련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나 민간 투자나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이런 쪽에 어떤 뉴스라도 얘에 영향을 미치고 이 GDP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항상 잘 봐야 될 게 저쪽의 변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민간 소비에 좋을 거냐, 나쁠 거냐, 투자가 늘 거냐, 말 거냐, 이런 변수들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수출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수입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은 순수출이 되죠. 이런 변수들이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영향 미치는 변수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내 채권 평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채권 평가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요거는 채권형 펀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인데 얼마 전에 이낙연 부총리께서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채권 수익률은 올랐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난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소동이 있었죠. 그 이유가 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수익률이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면 채권 보유자들은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래서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굉장히 당황해서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그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제가 기사로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두 번째로 금융시장 안정력은 이제 IMF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데 그 IMF 때 많이 올라간 얘기는 금융 변수 요 플러스 이 펀더멘탈 말고 어떤 금융시장이 불안할 거냐 아닐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친 건데
IMF 시절하고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15일 그 리먼 브로더스 파산 때 당시에 시장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니까 이걸 리먼 사태라고 그러죠. 리먼 사태 시절에 어떤 영향을 감안해서 수익률이 그대로 올랐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를 알 건데 저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채권의 수급 상황. 채권의 수급 상황은 채권도 똑같은 시장이라 채권에 서플라이가 있고 채권에 디맨드가 있는데 예컨대 서플라이가 많아버리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그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채권 시장에서는 결국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수익률이 결국은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수익률은 올라가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플라이가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간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반대로 서플라이보다 디맨드가 많아요. 디맨드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채권 보유 평가 이익이 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손실이 날 수 있는 얘기다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채권 수급 상황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채권 시장의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기 상승세가 높아지면 결국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결국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가 나서 손실이 온다는 얘기했고 반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져도 이건 상승 금리가 된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다시 여기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시장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이낙연 부총리가 그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런 거 지금 뭐 가계 대출이 너무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에 그런 거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건데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정책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니까 시장금리가 올라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결국은 이런 손실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위축이 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IMF 때 보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던 거는 그 시장의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뭐 채권 평가제도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보면 이제 이 수급 요인에 의해서 이 수요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거는 시험에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평가는 매번 하고 있다 얘기고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죠? 수업 시간에 이 신문 기사인데 채권 금리가 급등하니까 증권가의 비상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평가 손실이 나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손실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거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보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왜 트럼프 당선이 금리를 올리게 만드느냐 그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채권 발행을 늘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채권 발행이 늘리면 무슨 얘기인가요? 다시 일로 돌아오면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수익률보다 이게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그냥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얘기만 했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채권 이 돈을 마련하려면 정부가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채권 발행을 한다는 것은 수요보다 갑자기 발행이 늘어서 공급이 늘어난 얘기고,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질 거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가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죠. 손실이 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증권가에서는 이게 보유 규모를 보니까 이 정도 되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게 한 14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미래에셋이 21조, NH가 17조, 이렇게 16조, 뭐 14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3조 쭉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원만이라도 1,000억 원에 1%만 움직여도 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생각도 그래? 그러면 이게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1% 오르면, 채권이 1% 오르면 5 내지 10%의 운용 손실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분기 실적에도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많이 미쳐가지고 손실이 이 정도 날 거다. 그러니까 수익이 이만큼 줄어든 거죠, 그죠? 수익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손익이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얼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금리가 올라서 이게 분명히 오를 거로 생각이 되면, 얘가 오를 거로 생각이 되면 얘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이 듀레이션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내려갈 것 같으면 수익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기간을 늘리거나 이 규모를 늘릴 거죠. 반대로 이게 이 수익률이 올라서 손실이 날 것 같다, 이익이 날 것 같다면, 국고채도 여기 보면 국고채도 아까 증권협회, 금융투자협회 손실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낸 최종 호가 수익률을 보면 1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습니까? 이게 50년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3년짜리 채권을 50년짜리 채권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년짜리 채권을 늘려보면 3년에서 30년만 해도 10배고요. 그죠? 사실 뭐 듀레이션으로 하면 딱 만기하고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3년에서 50년만 해도 10배 이상, 뭐 한 15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게 이익이 될 것 같다, 이게 내릴 것 같다 하면 이걸 늘릴 수 있고, 얘도 늘리겠지만 1,000억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뭐 이걸 2,000억을 산다든지 이걸 뭐 1조를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얘가 올라서 손실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예컨대 10년짜리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고, 이것도 1,000억 있다 그러면 500억 원으로 줄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손실 규모를 역시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이끌 수 있는 이게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금리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적어도 이렇게 웨이버라든지 어떤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되고 있는 금융 관련 기사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저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중3 수준으로 강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런 기사가 떴으면, 그래? 이 기사가 보수적으로 금리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 떴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를 이제 여러분이 아셨으면 제 목표가 달성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올라갈 거니까 얘를 줄이고 얘를 줄이겠다, 그런 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이 증권사들은 이런 거에 대응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수익 규모를 아무래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 위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걸 쭉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채 선물이나
수압 등에서 해지 수단을 활용해서 전체 손익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거는 여기 보면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대응하고 있는데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요 금리 이쪽에 금리의 요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만기를 그러면 좀 이렇게 줄여보자 하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래 저 기사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 그거는 저렇게 하는 거겠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통화정책은 저희가 뭐 이렇게 펴고 있다는 걸 매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 다 아실 건데 저희가 가장 좀 아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게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면서 연 8회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매월 했었습니다. 근데 매월 안 하고 요즘은 연 8회만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쭉 보면 미국도 비슷했었는데 5.25에서 시작해서 지금 1.5인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야 1.5 이거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